이 사진은 프리다이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진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니콜라스 마볼리의 마지막 사진으로 이후 그는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그가 자신에게 정말 나쁜 일이 닥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훈련 중 재난부터 기이한 사고, 그리고 잘못된 세계 기록 도전까지 이번 에피소드는 프리다이빙의 공포를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하마의 눈부신 푸른빛에 둘러싸인 모래사장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기는 따뜻하고 발밑의 물은 잔잔하고 맑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32세 니콜라스 마볼리가 자신의 마지막 프리다이빙을 준비하던 장면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프리다이빙 세계에서 권위 있는 대회인 버티컬 블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날 그의 목표는 또 다른 미국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인간의 몸이 수중에서 할 수 있는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입니다.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프리다이버들은 산소 탱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신 후 가능한 한 깊이 바다로 잠수합니다. 이 스포츠는 위험하니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몇몇 다이버들은 이런 한계를 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그런 다이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딘스 블루홀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싱크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약 202m 깊이로 내려갑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블루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번 뛰어들면 사방이 물로 둘러싸이게 된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산소 없이 마스크, 오리발, 잠수복만 입고 다른 잠수 장비는 없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물보라나 모터 소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사방을 감싸는 깊은 물의 압력만이 존재합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니콜라스는 그 깊은 곳으로 잠수하려 했습니다. 오후 12시 25분, 니콜라스는 등을 대고 물에 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폐에 채우기 위해 집중하면서 호흡을 느리고 고르게 했습니다. 그는 핀 없이 하는 콘스턴트 웨이트 다이빙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장비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으로 236피트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안전다이버들이 자리를 잡자 니콜라스는 몸을 뒤집어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속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화살처럼 푸른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관찰자들은 초조하게 수면 위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니콜라스가 잠수 중일 때 소나로 추적했습니다. 그가 약 223피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니콜라스는 잠시 머뭇거렸고 돌아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찰나에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면으로 다시 헤엄치는 대신 그는 목표를 향해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몇몇 동료 잠수부들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또 다른 잠수부 마이크 보드는 나중에 핀 없이 그 깊이까지 잠수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오르기 힘들 거란 걸 알았습니다. 마침내 거의 4분 동안 물속에 있던 니콜라스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물을 뚫고 올라왔고 그는 즉시 고글을 벗으면서 심판들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눈에는 멍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니콜라스는 의식을 잃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안전팀이 즉시 움직여 그를 끌어내어 근처 플랫폼 위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니콜라스 소생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동안 맥박이 돌아왔지만 다시 사라졌습니다. 90분 후 니콜라스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볼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대회에 있던 모두에게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프리다이빙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스포츠에 비교적 새로 들어왔지만 이미 기록을 깨고 한계를 넘어서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5월에 그는 아무런 도움 없이 330피트 이상을 잠수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잠수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잠수 이틀 전 니콜라스에게 경고를 주는 듯한 불길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프리 이머전 방식으로 314피트를 잠수하려 했습니다. 이 방법은 밧줄을 잡고 스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입에 피가 있었다. 이는 폐 스퀴즈 증상이었다. 이것은 깊은 곳의 압력 때문에 폐의 모세 혈관이 터질 때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그가 계속 대회에 참가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사건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의 죽음은 프리다이빙 세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대회 중에 누군가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일이 얼마나 빠르게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만이 바다 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한 프리다이버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또 다른 다이버인 오드리 메스트레가 도미니카 공화국 해안에서 기록 경신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역시 가슴 아픕니다. 오드리는 이미 경험 많은 다이버였습니다. 오드리는 이전에도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고 그 주 초 연습에서는 558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오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스포츠 중 하나에서 세계 기록 다이빙에 도전하려던 당시 겨우 28세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한 번의 숨으로 561피트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쿠버 탱크도 산소 공급도 없이 오직 순수한 인간의 의지와 바다와의 깊은 연결만이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오드리 베스트르는 도미니카 공화국 앞바다의 배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녀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표면은 평온했지만 그녀가 곧 탐험하게 될 놀라운 깊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기록만을 위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프란체스코 피핀 페레라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을 깨고 싶었습니다. 피핀은 531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오드리와 피핀은 수년간 함께 훈련하며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다른 스포츠와 다릅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깊이 잠수할수록 압력이 극적으로 증가하여 폐를 압박하고 심박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오드리가 목표로 했던 깊이에서는 수면 압력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지만 오드리를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모든 것이 준비된 듯 했습니다. 13명의 안전 잠수부들, 이 오드리의 다이빙을 모니터링하며 서로 다른 깊이에 배치되어 필요시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 오드리, 무게추가 달린 썰매를 케이블에 연결해 목표 깊이까지 빠르게 내려가려 했습니다. 오드리는 목표 지점 도달 후 풍선을 부풀려 몇 분 만에 수면으로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썰매로 움켜잡았습니다. 오드리를 빠르게 내려가며 물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지자 위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561피트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풍선이 제대로 안 부풀어 그녀는 다시 못 올라왔습니다. 빠른 다이빙이 9분간의 고된 사투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다이버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급히 도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 피핀이 그녀를 구하려고 잠수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끝까지 끌어올렸지만 수면에 도달했을 때 오드리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 소생 시도가 있었지만 오드리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프리다이빙계는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드리의 사망 소식은 다이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었습니다. 초기 보검 결과 그녀가 익사했다고 발표됐지만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이 밝혀지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안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신속 대응 가능한 안전 잠수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트의 의료 지원이 즉시 제공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드리의 죽음은 노리미트 다이빙의 미래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 종목은 다이버들이 썰매를 이용해 빠르게 하강하고 상승하는데 이는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깊이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 프리다이빙 챔피언 움베르토 펠리차리와 같은 이 스포츠의 비평가들은 노리미트 다이빙이 진정한 기술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스릴을 추구하는 놀이기구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깊이에서는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박수는 분당 20회 이하로 떨어지고 폐는 평소 크기의 일부로 압축됩니다. 혈액이 팔다리에서 빠져나가 주요 장기를 보호합니다. 저 아래는 외계 세계 같아. 살아남으려면 모든 걸 쏟아야 합니다. 루디 카스타네라,
프리다이빙 단체 회장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게 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버들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깊이에 도달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드리처럼 또 다른 프리다이버인 스티븐 키넌도 깊은 바다에서 자신의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017년 스티븐 키넌은 프리다이빙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숙련된 다이버이자 안전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딥다이빙 위험을 극복하도록 남을 돕는데 삶을 바쳤습니다. 그해 7월 22일 이집트 다하비 블루홀에서의 다이빙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티븐은 그의 친구이자 이탈리아 최고의 다이버인 알레시아 제키니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중 구조물 중 하나인 아치를 건너려고 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치는 약 180피트 아래에 위치한 자연 수중 터널입니다. 다이버들은 이 터널을 통해 블루홀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치는 아름답지만 깊이와 강한 조류 때문에 위험합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그곳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다이버 스티븐 키넌 덕분에 알레시아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했으며 스티븐은 아치를 여러 번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알레시아는 컨디션이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며 훈련 중이었고 아치를 통과해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쉬운 다이빙처럼 느껴졌습니다. 코치이자 친구인 스티븐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경험 많은 강사들과 다이버들로 구성된 안전팀은 그 다이빙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타이밍이 핵심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아치 출구에서 알레시아를 만나 그녀를 수면까지 에스코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계획됐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때로는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시아는 신중하게 시간을 맞춘 루틴을 따라 블루홀로 부드럽게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그녀가 프리이머전 방식으로 밧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간 다음 핀 없이 아치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븐은 그녀에게 알레시아를 촬영하던 2명의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암초벽 가까이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아치를 건너기 시작할 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으나 이 지점에서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레시아는 이전에 한 번도 아치를 건너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치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묘한 빛의 변화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중간 지점을 지난 줄도 모르고 계속 암초벽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이때 그녀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는데 일부 원인은 수심이었습니다. 아치는 180피트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서는 다이버들이 음의 부력을 받아 계획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게 됩니다. 한편 스티븐은 가변 중량 다이빙을 준비하며 무게추를 이용해 내려가 알레시아가 아치에서 나올 때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스티븐은 10초만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고 그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모든 것을 조직한 책임자였고 이미 여러 번 아치를 성공적으로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초만 더 달라고 하자 팀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지연 때문에 스티븐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는 알레시아가 이미 아치에서 나와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밧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이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녀를 향해 전속력으로 헤엄쳐갔습니다. 이것이 다음으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스티븐은 그녀를 먼 밧줄로 다시 안내하는 대신 바로 그 자리에서 등반을 시작하기로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레시아가 혼자 수영하고 있었고 스티븐이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지켜보며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에 가까워질 즈음 스티븐은 알레시아가 지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잡고 나머지 구간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조류가 예상보다 강해서 그들은 원래 떠오르려고 했던 곳에서 멀리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수면에 도달했을 때 알레시아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고 피곤했지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티븐, 모두의 보호자였던 남자는 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처에서 스노클링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 물장구 소리로 알레시아의 도움 요청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을 뒤집어 눕혀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했다.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홀 근처 안전팀이 급히 달려와 도왔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을 물속에서 스티븐을 해안으로 데려가며 구조 호흡을 했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팀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필요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블루홀에는 제세 동기가 없었고 구급차조차도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스티븐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키너는 그날 친구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수사들은 그가 얕은 수심, 실신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는 뇌가 갑자기 산소 부족에 시달릴 때 발생합니다. 이 일은 다이빙 커뮤니티와 그를 알던 모두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자 코치, 친구였으며 타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비극이 프리다이빙계를 강타합니다. 나탈리아 몰차노바는 프리다이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1962년 소련에서 태어난 그녀는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구소련 시대의 운동선수처럼 훈련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나탈리아는 40대에 프리다이빙을 시작해 어릴 때 시작하는 이 스포츠에서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빠르게 최고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아니 사실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경력 중 41번 세계 기록을 깨고 23회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놀라운 일관성과 침착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만으로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인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중 하나는 그녀가 주의 분산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상의 한 형태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주의를 전체 환경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다이빙 시 긴장을 풀고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러한 정신력이 신체 훈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나탈리아는 53살이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프리다이버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별명인 머신은 이 스포츠에서 거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정 중량 다이빙처럼 다이버가 내려갈 때와 같은 무게를 들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종목이든, 썰매가 다이버를 깊은 수중으로 끌고 내려가는 노리밋 다이빙이든, 나탈리아는 모든 종목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습니다. 나탈리아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데 능숙했지만 바다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2015년 8월 2일, 나탈리아는 스페인에서 부유한 러시아인 학생에게 프리다이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수업이 끝난 후 나탈리아는 혼자서 다이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나탈리아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깊거나 도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예전에도 더 깊이 잠수해 인간 한계를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잠수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탈리아는 안전요원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비경쟁 잠수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그룹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잠수부였고 평범한 잠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 잠수부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색했지만 나탈리아는 없었습니다. 수색팀이 며칠간 스페인 해안 바다를 찾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수중 조류가 그녀를 휩쓸고 갔거나 깊은 수중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리다이빙 세계에서는 블랙아웃이 항상 위협이 되며 특히 몸이 너무 오랫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다이버의 도움이 없다면 최고의 프리다이버조차도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의 실종은 다이빙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숙련되고 절제력 있고 강인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다이빙 중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 몰차노프 역시 세계 챔피언 프리다이버였는데 며칠 동안 그녀를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알렉세이 몰차노프는 긴 수색 끝에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은 알렉세이 몰차노프 가족과 나탈리아를 존경하던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추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페인 해안의 강한 조류가 나탈리아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너무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얕은 물에서 실신하는 사고를 겪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얕은 물 실신은 잠수부가 수면에 도달하기 전에 의식을 잃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나탈리아는 사라졌고 그녀의 놀라운 삶을 정의했던 깊은 바다에 영원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나탈리아 몰차노바도 깊은 바다에 사라진 다이빙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다이버가 자신의 세계 기록 다이빙에 도전했고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이가먼, 딱 딥으로 알려진 그는 한계를 자주 넘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그는 많은 다이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 해안에서 1200샤피트까지 잠수해 세계 기록을 깨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빙은 가이가먼에게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고 수년간의 계획과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과 신중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끔찍하게 잘못됐고 가먼은 살아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가먼은 56살이었고 다이빙을 시작한 지는 약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스포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즉 귀, 코, 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였습니다. 의학적 배경 덕분에 그는 인간이 극한 수중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다이빙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집착이었습니다. 가먼은 이미 과거에 깊은 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전 시도에서 813피트까지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먼과 팀이 다이빙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리허설을 하며 그의 아들 킵과 아내를 포함한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가먼의 다이빙은 철저히 계획된 절차를 따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원 다이버들과 함께 약 656피트까지 하강한 후 혼자서 1200피트 지점까지 계속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그는 자신이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심 표지를 잡고 다시 656피트 지점까지 상승한 후 그곳에서 팀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수면까지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깊이의 잠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커집니다. 수심 1200피트에서는 압력이 수면보다 35배나 더 높습니다. 3마리 코끼리 무게가 당신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압력은 사람의 폐를 으스러뜨릴 수 있고 이런 깊이에서는 질소 마취라는 현상 때문에 맑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공기 탱크에서 나온 질소가 혈류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며 혼란과 황홀감을 유발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수부들은 트라이믹스라는 특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질소 농도를 낮춥니다. 그러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또한 감압병, 즉 잔수병이라고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잠수부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몸에 질소가 흡수됩니다. 만약 너무 빨리 상승하면 질소가 혈류에서 기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극심한 통증, 장기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수부들은 감압 정지를 해야 하며 상승하는 도중 여러 깊이에서 멈춰서 몸이 축적된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먼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잠수 계획에 감압 정지 시간도 포함시켰습니다. 가먼은 등에 5개의 탱크를 메고 있었고 그 탱크들은 100피트 이상의 심해 잠수를 위해 트라이믹스, 산소, 질소, 헬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당 100피트의 속도로 하강할 계획이었고 12분 만에 1200피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팀은 다이빙 라인을 신중하게 측정한 후 바다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재확인하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오전 6시 에가먼과 그의 지원팀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은 그를 따라 656피트 지점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멈췄으며 가먼은 혼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다이빙 라인을 따라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커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먼은 짙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장비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립감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압박감이 가슴을 조여왔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공황에 빠지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자신의 호흡과 다이브 라인에 집중했습니다. 수면 위에 있는 팀은 그가 약 38분 후에 656피트 지점에서 자신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이 1시간으로 그리고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먼의 모습은 물론 심해에서 올라오는 기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원 잠수부들은 그를 찾으려 재빨리 더 깊은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미급해졌습니다. 잠수구들은 어두운 물속을 샅샅이 살피며 감원이 어디에 있을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포도 움직임도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팀은 몇 시간 수색 끝에 비극적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고 감원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의 아내와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되었어야 할 그때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흘 뒤 그들은 가르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장비는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산소통도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잠수 중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질소 마취가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취는 깊은 곳에서 잠수할 때 발생하는 가역적인 의식 변화입니다. 이것은 특정 기체가 높은 부분 압력에서 마취 효과를 일으켜 발생합니다. 그런 깊은 곳에서는 숙련된 잠수부조차도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감원의 다이빙 전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약 600회 정도의 다이빙만을 완료했었습니다. 그것이 많게 들릴 수 있지만 딥다이빙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1200피트까지 잠수하는 것은 극소수의 다이버만이 가진 경험과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800피트보다 더 깊이 자체 호흡 장비를 사용해 잠수한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그런 깊이까지 성공적으로 잠수한 사람보다 달에 걸어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잠수 일주일 전, 감원의 팀은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경험 많은 잠수부들은 그 영상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잠수가 감원의 경험에 비해 너무 무모하며 그의 팀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잠수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팀의 잠수는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극한 도전 중 하나로 아무리 준비해도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으며 아주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용감하게 도전하세요.